2000년 전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였다. 당시 세계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국제교류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인도양 무역권에 속한 아프리카 동해안은 세계의 중심에 유럽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 이슬람 사람들은 국제교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모스크의 천정을 이란에서 만든 도기로 장식했다. 그것은 최고의 무역 상품이던 중국의 청자를 흉내낸 그릇이었다. 박물관엔 이 일대 해안에서 출토된 중국의 진품 용천 청자가 진열되어 있다. 교통이 어렵고 위험한 시대일수록 고가의 수공예품이나 특산품이 교역상품이 된다. 청자는 중국과 이슬람, 머나먼 두 문명의 거리를 좁혀줄 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만들어낸 신비의 자기가 대륙과 바다를 건너 세계를 관통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 (1400년) 전 한 신부의 마차가 실크로드를 지나갔다. 중앙아시아 우기국 왕에게 시집가는 중국의 공주 푸네스바라의 행렬이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목간에 그려져 있다. 수행하는 하녀가 공주의 머리 쪽을 가리킨다. 아래쪽 바구니에 담긴 것은 누에고치다. 공주는 머릿속에 누에를 감추고 있었다. 혼수품에는 방직기도 있었다. 비단 만드는 기술이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것이다. 이란 북서부의 타브리즈 마을. 이곳에선 지금도 옛 전설을 재현하듯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있다. 중동 지역으로 건너간 비단 제조 기술은 그 후 중국을 능가하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푸네스바라 공주의 옛 이야기는 두 문명을 잇는 실크로드 상에서 중국이 더 이상 비단 무역을 독점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준다. 사마라는 1200년 전 이슬람 아바스 제국의 초기 수도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미나렛과 대모스크뿐이다. 미나렛은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성소이자 실크로드를 오가는 대상들의 등대였다.
비단 교역은 줄었지만 실크로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마라에서 발견된 백자 파편 하나. 이것은 중국 서쪽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중국 자기로 알려져 있다. 자기는 비단의 뒤를 이어 실크로드에 나타난 두 번째 세계 상품이었다. 중동 지역의 도기 기술은 3600년 전 히타이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섭씨 1100도에서 구운 도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처음 나타난 중국의 자기는 놀라운 것이었다. 완벽한 방수성과 청결한 백색은 곧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여장들은 이를 앞다투어 모방했다. 이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지는 백색 유약은 백자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동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방의 한계는 뚜렷했다. 어떠한 시도도 자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It is true that China is called China because of its superiority in ceramic technology. And it had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natural resources there, combined with the ability to fire to very high temperatures of 1300 degrees centigrade and above, enabled the Chinese to produce a ware, a white, hard, shining ware. 천년 전 송의 수도 카이펑. 당에 이어 중국을 지배하게 된 송은 정치와 경제체제에서 전혀 새로운 국가였다. 매일 아침 옛 황궁에서는 역대 황제들을 소개하는 의식이 행해진다. 송의 황제들은 귀족 정치 대신 문인들을 등용한 관료 정치를 추구했다. 군사력 대신 문화와 경제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또한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무역을 키웠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 관료 국가의 번영은 한 두루마리 그림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청명상하도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둔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당시 카이펑은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살았던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였다. 당시 로마 인구는 5만, 런던의 인구는 12,000명에 불과했다. 카이펑은 활기찬 도시였다. 성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 술집이 있는 대로가 펼쳐진다. 24시간 성문을 개방한 이 도시의 거리는 서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다. 이 집은 성 안에 있던 72개의 고급 술집 가운데 하나다. 손님들은 자기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왼쪽에 보이는 깃발은 호텔 간판이다. 향음자는 찻집이다. 여기서도 종류가 다른 자기 그릇을 쓰고 있다. 생활 필수품인 곡물과 옷감 등은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면세품에는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은 도자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Hey, yo, you are.
송대의 자기 소비량이 늘어난 결정적 요인은 차의 확산이었다. 차는 3세기부터 중국에서 마시기 시작했지만 송대에 와서 대중화됐다. 차를 따라주는 타박사는 송대에도 있었던 직업이다. 당시 백성들은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다. 차가 대중화되자 국가는 차의 거래를 독점하고 재배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관리 아래 차 재배지는 중국 남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왔다. 차의 확산과 함께 자기도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중국 남부 푸젠성 난핑마을. 이곳에서는 송대 사용하던 값싼 백자 찻잔을 천년 전 방식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 그 방식은 그릇의 안쪽과 굽에 유약을 긁어내는 것이다. 유약을 긁어내는 이유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그릇을 겹쳐 굽기 위해서다. 유약을 긁어내면 겹쳐 쌓아도 서로 들러붙지 않는다. 이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 그릇의 질이 떨어지는 대신 값을 낮출 수 있고 생산량을 5배가량 늘릴 수 있었다. 요장의 한쪽에서는 송대의 가장 대중적이었던 찻잔을 재현하고 있다. 나무재와 철분이 많은 황토를 섞은 유약은 흑갈색을 낸다. 给你那个，我就叫老朋友了，不一样，大为那个给他，我不给他烧了。拿过来，我拿给你寄。 송대는 이처럼 차의 색깔에 어울리는 다양한 찻잔을 생산할 만큼 자기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다. The 11th century, this is before Southern Song, the Chinese already developed a so-called urban lifestyle in South China that actually considered ceramics, high-quality ceramics, no longer luxuries but necessities in daily life. So in order to support their lifestyle, they had to buy these ceramics. 송의 도자 산업은 국가와 개인이 경영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황궁에 납품하는 자기나 도시에 거주하는 상류층이 사용하는 자기는 국가가 직접 생산을 관리했다. 황실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자기는 5대 관유에서 만들었다. 황제가 그린 이 그림 속의 자기들도 그곳에서 만든 것이다. 5대 관유의 자기들은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최고의 자기였다. 여요 자기는 청자의 대표였다. 균요는 현대 자기를 능가하는 유약의 변화를 추구했다. 가요는 흙과 유약의 팽창 계수를 달리해 불가사의한 문의를 얻었다.
청자의 가요와 같은 빅렬 무늬를 구사했다. 정료는 5대 관요 가운데 유일한 백자가마였다. 정료 백자는 우아한 유백색 바탕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그림을 그려넣었다. 예로부터 중국의 상류층에서는 청자와 백자의 우열을 가리는 논쟁이 치열했다. 유구가 지은 다경에는 각각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러한 논쟁은 황제이자 예술가였던 휘종에 의해 끝이 났다. 휘종이 여유에 내린 명령은 우과천청. 비겐 뒤에 하늘빛 같은 청자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화난성 루저우시, 옛 여유가 있던 곳이다. 자기 생사는 아직도 이 도시의 대표 사람이다. 많은 요장들의 목표는 우과천청의 명성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7년) 한 사찰의 유적에서 여요 자기가 대량으로 발굴됐다. 가까운 여유에서 청량사에 납품한 자기들이었다. 최상품은 아니지만 그 빛깔은 녹색을 넘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여요의 대표적 명품인 삼족준. 휘종이 원했던 빛깔로 여겨진다. 여요 청자 역시 다른 청자와 마찬가지로 나무재 유약으로 색을 냈다. 여요의 도공들은 나무재 만호 같은 보석을 섞어 유리질을 두껍게 했다. 여요에는 전국에서 만호가 진상됐다. 또한 장석, 석회 등을 섞어 복잡한 성분의 유약을 만들었다. 유약은 섭씨 1300도에 육박하는 불 속에서 푸른색의 유리질로 바뀐다. 이른바 비겐 뒤에 하늘빛이란 여요 청자의 푸른색은 호수에 고인 물이 푸른 빛을 내는 이치와 같다. 두꺼운 유약층 속의 기포가 빛의 산란을 극대화해 깊고 부드러운 푸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종은 왜 이 빛깔을 택했을까? 베이징의 국자가면은 역대 왕조의 과거 합격자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수백 개의 비석이 서 있다. 과거 제도는 송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송은 유교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춘추시대 제자 백가는 송시대 4대부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그 당시로부터 1400년 전의 유산을 되살려냈다. 그들이 과거 속에서 발견한 것은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물건들이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제기와 액을 막는 상스러움의 상징인 옥기가 선택됐다. 청자는 청동기의 모양과 푸른 옥의 색깔을 닮으려 했다. 이처럼 청자는 송시대 새로 등장한 지배층의 사상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자기였다.青瓷和青铜器和玉器啊，在当时都是这个封建统治集团，还有这个有钱的这个人家，还有这个士大夫知识分子阶层当中啊，最喜好的三件东西。那么这三件东西当中呢，他们之间呢，都是这个生活用品，还有祭祀祖先的祭品，还有呢贡品这些东西。他们之间呢，在这个造型上，在装饰的花纹上都互相学习互相沟通。不过呢，随着瓷器的发展，那么铜器啊，渐渐呢就淡出社会，就人们的用的越来越少。 천년 전,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송해 문화의 대부분은 바다를 건너 고려로 전해졌다. (2004년 5월) 전라북도 고군산 열도 바닷속에서 청자를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침몰선에는 1300여 점의 초기 청자가 쌓여 있었다. 고려가 만든 청자였다. 고려는 중국의 자기 제조 기술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고려는 독특한 비색의 청자를 발전시켰다. 천하제일의 물건들을 기록한 송시대 명품 목록에는 고려의 비색 청자가 올라있다. 자기의 종주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고려는 또한 12세기 중엽 세계 도자사상 가장 독특한 청자 장식법을 개발했다. 표면에 문양을 음각한 뒤 백토를 채워넣는 상감 기법은 두 가지 다른 흙의 성질을 알아야 가능한 기술이다. 상감청자 제작 기술은 고려 도공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방법이었다.
이로써 문양을 그릴 수 없었던 청자의 표면에 섬세하고 다양한 그림이 그려졌다. 일본도 이 시기 중국 문화를 수입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수도 교토에서는 선종과 차와 닭이가 유행했다. 바다를 축소해 놓은 료안지의 정원은 선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선종과 함께 들어온 차문화는 닭이도 발전시켰다. 일본은 자기 만드는 기술을 갖지 못한 대신 극도로 다완에 탐닉했다. 당시 일본으로 건너온 이 천목다완, 흙과 유약의 철분이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이다. 이 갈색 다완은 나뭇잎에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다. 일본은 독특한 미의식을 가진 중국자기의 대표적인 소비자였다. 서기 1127년 중국의 북방 영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송은 대륙의 북쪽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내주고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관료체제와 여러가지 산업으로 얻은 풍요는 무너지지 않았다. 남송의 수도 항저우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룽취아는 남송의 대표적 자기 생산지다. 북송의 5대 관요는 사라지고 남송의 자기 생산지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룽취아는 5대 관요를 대체할 최대의 요장이었다. 남송시대 유약 기술은 더욱 발전해 나갔다. 여러 차례 유약을 입히는 기법과 소송과 유약을 입히기를 반복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도공들은 유약을 두껍게 입힐수록 깊은 청색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 남부의 풍부한 땔감도 자기 산업 발달을 도왔다. 용천에서는 더욱 빛깔이 뛰어난 청자가 생산됐다. 용천 청자는 청자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는 청자다.
녹색빛이 강한 청자도 만들어졌다. 이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청자는 마침내 용천에서 완성됐다. 기술적 완성과 함께 용천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도 확립됐다. 능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용천 대유의 옛 가마터가 당시의 생산 규모를 보여준다. 학자들은 가마의 크기를 통해 생산량을 추정한다. 像这一带来讲呢，就分布了28处窑子。窑子一般来讲呢，它是宋代的窑比较长。现在经考古发掘呢，最长的窑呢有97米多，一般来讲呢都有80米以上。装烧量来讲呢，一般都在15000件到4万件左右。 가마 하나의 소성실은 10개에서 12개. 각 소성실마다 2000개 이상의 자기를 구울 수 있었다. 용천 일대에서 발견된 가마터는 126곳. 당시 용천에서는 1년에 최소한 1000만 개 이상의 자기가 생산됐다. 자기는 9세기 이래 실크로드의 중요한 상품이었다. 자기를 안전하게 육로로 수송하는 방법은 진흙 포장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진흙 포장을 물에 풀어 자기를 꺼냈다. 그러나 육로 수송의 비효율성과 실크로드의 불안은 자기 수출 통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중국 푸젠성의 해안도시 취안저우. 취안저우는 남송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었다. 1974년 이곳 해안에서 남송시대 목선 한 척이 발굴됐다. 발굴 당시 선체 아랫부분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굴된 선박은 200톤급의 대형 범선이었다. 이 배의 핵심 기술인 격벽은 물이 다른 선실로 넘치는 것을 막고 여러 개의 돛대를 세울 수 있게 했다.一般啊，这个船上啊，除了说它的长宽很大以外，围页也很高，至少都数丈以上。 那么1丈呢，就相当于现在的3.55公尺以上啊，3.15公尺以上。那这样就说，一般呢，一个围页至少都有10几米啊，10几米以上。那么这样它的运载量就很大啊，运载量就很大，对吧？所以说我们说这个它的这个运载的货物啊，
非常的丰富，甚至可以在上面包括郎酒，甚至织布都行。 선박으로 수송할 자기들은 진흙 대신 지프로 포장했다. 지프로 포장한 자기들 사이에는 벽실을 채워넣었다. 벽실은 항해 도중 수분을 흡수해 싹을 틔움으로써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송대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것은 나침반 덕분이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도자기는 세계 상품이 될 수 있었다. 당시 배 한 척은 낙타 2,000마리분의 수송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깔리만탄. 이곳에는 천년 전 미지의 하이테크 상품이었던 청자가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있다. 다약 부족의 주술사들은 모든 의식에서 반드시 자기를 쓰도록 되어 있다. harus pakai keramik gitu, maupun tempat batunya gitu. Jadi harus dipilih, tidak sembarangan. Jadi kalau sembarangan itu berarti kita itu tidak anu dengan dia, tidak yakin gitu. Dia bisa lari dia.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는 당시의 교육 규모를 보여주는 대형 청자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유물들 가운데 테두리가 깨어져 나간 청자 대접이 눈에 띈다. Di Kalimantan mereka suka mengerok tepian piring atau bibir vas pada keramik hijau seladon dari Cina. Ya, dan itu kemudian setelah dikerik bubuknya diminum sebagai obat. 고령토의 성분은 지금도 약으로 쓰인다. 자카르타의 약국에서 팔고 있는 이 설사약의 주성분은 카올린, 즉 고령토다. 청자의 흔적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세계 무역을 반분하고 있던 이슬람과 중국의 상인들이 만나는 곳이었다. 인도양은 중국의 정크선보다 이슬람 다우선의 무대였다. 인도는 봉건적인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는 나라다. 델리시 외곽의 쿠마르 마을. 이 마을은 토기를 굽는 마을이다. 토기는
쇠똥을 연료로 집 앞 골목에서 가마도 없이 구워낸다. 마을의 가장 주된 생산품은 토기찻잔이다. 인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토기찻잔을 사용해왔다. 그 이유는 카스트 제도 때문이다. 계급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번 쓴 찻잔은 모두 버린다. 일회용이므로 값싼 토기 찻잔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 전해진 청자는 그들의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었다. 레드포드 박물관의 용천 청자 바닥에는 모래로 닦은 흔적이 남아있다. 금속기는 모래로 닦으면 다른 계급도 사용할 수 있었다. 청자는 고가의 귀한 물건이었으므로 버리지 않고 모래로 닦아 대를 물려가며 사용했던 것이다. 테헤란의 이란 국립박물관에는 천년 전 청자를 만들고자 했던 이란 사람들의 열망이 유물로 남아있다. 이 노규도기는 중국 용천 청자의 대표적인 기형을 흉내내고 있다. 바닥에 새긴 두 마리의 물고기는 풍요를 상징하는 중국의 전통 문양. 이란의 도공은 청자의 색과 문양을 똑같이 만들고자 했다. 이런 시도는 청자가 전해진 모든 곳에서 되풀이됐다. 지금도 이슬람 전통의 노규도기를 만드는 도기 제작소. 이곳의 녹색 유약은 청자 유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청자의 색은 유약층의 굴절과 산란 효과를 이용한 빛깔인데 비해 노규도기의 색은 물감처럼 유약 자체의 단순한 색깔인 것이다. 노규도기는 굽는 온도가 섭씨 1100도 이하이므로 청자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그릇 자체가 단단하지 않고 유약의 밀착도가 떨어져 방수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유약의 차이로 인해 청자와 같은 깊고 부드러운 푸른색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중국과 고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청자의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아랍에미리트 졸파르 해안. 이곳 해안을 따라 약 200km에 걸쳐 청자의 파편이 발굴된다. 이곳의 자기 파편들은 대부분 구멍이 나 있다. 중국 자기는 매우 값비싼 수입품이었으므로 깨지면 구멍을 뚫고 철사로 묶어 다시 사용했던 것이다. 구멍을 뚫을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습을 했던 흔적도 보인다. 時代によってまた変化するんですけれども、細い銅線を何本か束ねてそこに石膏を埋めると、そういうやり方が一般的です。
でその他には鉄のガス害で止めるということも東アジアでもそれから西アジアでも行われました。でその割れた遺跡から出てくる割れた焼き物、どれだけ穴が開い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数えていきますと、その時代の経済状態、あるいはいかにそのものが遠隔地のものが高い状態で取引されていたか、そういうことが分かる場合があります。 비록 자기 제조 기술은 갖지 못했지만 이슬람은 가장 활발한 해상 세력이었다. 그들은 다우라는 성능이 뛰어난 배를 만들어 인도양 무역을 담당했다. 다우선은 중국의 정크선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이나 호르무즈 같은 좁은 해협에서는 더 유리했다. 다우선을 타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청자를 가지고 간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프리카로 간 것은 금, 소금,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케냐의 음나라니에는 이슬람 유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단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성품인 자기가 있었다. Zamani jengo hili lilikuwa linatumika kama msikiti ndogo. Hiyo ilikuwa ni karne ya 14. Na mahali hapa kulikuwa na vidaka mbili. Katika vidaka hiki kulikuwa kuna sahani ya Kichina. Sasa hivi sahani hiyo imetolewa mahali hapa, imepelekwa Fort Jesus Museum. Na upande huu mwingine pia kuna kidaka hiki. Hapa kulikuwa kuna sahani ya Kichina pia. Kwa sasa hivi haiko hapa, imechukuliwa, imehifadhiwa Fort Jesus Museum pamoja na Gede. 이곳에 온 중국 자기는 용천 청자였다.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온 용천 청자는 이슬람 사원을 장식하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중국 자기가 가장 극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이집트 카이로 근교의 푸스타트다. 1168년 11월 12일 푸스타트에서는 15,000개의 기름 폭탄이 폭발했다. 화재는 54일간이나 계속됐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했던 상업도시는 폐허가 됐다. 850년 후 푸스타트의 폐허에서 무려 70만 점의 도자기 파편이 쏟아져 나왔다. 그 대부분은 중국 자기의 모방품이었다. 그 가운데는 중국 자기 진품도 12,000점이나 있었다. 이곳에서도 청자는 인기 높은 그릇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수입된 많은 양의 녹유도기는 중국 청자의 인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한 역사서는 중국 자기의 높은 수준을 칭송하고 있다. كانت العرب تقول لكل طرفة من الأواني وما أشبهها صينية كائنة ما كانت لاختصاص الصين بالطرائف، وقد بقي هذا الاسم إلى الآن على هذه الصواني المعروفة. وأهل الصين قديما وحديثا مخصوصون بصناعة اليد والخزف في عمل الطرف والملح.
백자군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기름 폭탄을 터뜨리기 전까지 푸스타트는 북아프리카의 상업 중심지였다. 푸스타트 시가지는 타닥타닥 붙은 건물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싼 땅값 때문에 고층 건물도 많았다. 도시 중심부에 아모르 모스크가 보인다. 모스크의 예배실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시장이 펼쳐진다. 시장의 한쪽에는 실크로드를 오가는 대상들의 숙소가 있다. 그곳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단과 도자기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팔았다. 이곳은 한 개인주택이다. 주택 내부에 수영장과 나무가 있는 정원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낙원을 상징한다. 남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식탁 위에는 커다란 중국 청자 접시들이 놓여 있다. 사라진 도시 푸스타트의 천년전 모습은 당시의 자기 수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자기는 천년전에도 기술이 세계를 지배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중국 자기의 더 큰 가치는 비단보다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한 것이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는 용천 청자 한 점이 전시돼 있다. 이 아름다운 다화는 500년 전 뜻밖의 운명을 맞는다. 실수로 다환이 깨지자 주인은 중국의 똑같은 청자 다환을 주문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철사로 봉합한 다환이었다. 송이 멸망한 후 용천의 청자 기술도 그 명맥이 끊긴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청자의 뒤를 이어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고 있었다.全球的观众朋友，大家好，我是何佩玲，欢迎收看《地球证词》。今天《地球证词》播映的纪录片是由韩国 KBS 电视台制作，共6集的系列纪录片《世界陶瓷纪行》。China 是中国的意思，在过去就代表陶瓷。欧洲人就是透过陶瓷接触中国文化之美，也因为陶瓷
让1000年前的中国惊艳全世界。很多人可能都不知道，中国陶瓷的美曾经造成世界疯狂的追逐，甚至引发战争。在陶瓷的每一个阶段演进，都代表着世界文化的融合。透过6集纪录片的呈现，将会看到人类文明演进与陶瓷的关联。 청명상하도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둔 카이퐁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당시 카이퐁은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살았던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였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5만, 런던의 인구는 12,000명에 불과했다. 카이퐁은 활기찬 도시였다. 성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 술집이 있는 대로가 펼쳐진다. 24시간 성문을 개방한 이 도시의 거리는 서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다. 이 집은 성 안에 있던 72개의 고급 술집 가운데 하나다. 손님들은 자기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왼쪽에 보이는 깃발은 호텔 간판이다. 향음자는 찻집이다. 여기서도 종류가 다른 자기 그릇을 쓰고 있다. 생활 필수품인 곡물과 옷감 등은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면세품에는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은 도자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全球的观众朋友，大家好，我是何佩玲，欢迎收看《地球证词》。今天《地球证词》播映的纪录片主题是《世界陶瓷纪行》第2集《神秘的瓷器》。一个爱艺术的国家管理者宋徽宗定义了汝窑的美，也将青瓷带至艺术巅峰。在这一集，中国瓷器 穿越大陆与海洋，震惊了全世界。也因为茶与咖啡的普及，陶瓷又迈入了另一个精彩的纪元。今天很高兴请到3位嘉宾来到现场。第一位是小方窑的创办人蔡小芳老师，主持人你好，各位观众好。第二位是陶瓷博物馆的组长庄秀玲小姐，主持人好，各位观众大家好。第3位是陶瓷博物馆的策展人张淑玲小姐。 主持人好，各位观众大家好。在今天的影片里头，我们就好像进入了这个陶瓷时代相当辉煌的北宋。哇，尤其看那时候那个开封啊，是一个全世界最大的城市。那他用那个模拟画面，好，我们就好像跟着走入那个城市，感觉上当时的这个瓷器是等于是每一家户户的生活的必需品，而且这个艺术的层次已经相当高了。 那不知道是不是跟这个北宋的文人文化喜欢饮茶有关系？我想多多少少是有点关系的，尤其在北宋来讲，它饮茶文化是一个非常算是相对发达的一个年代，因为从唐到宋这个上流社会里面，已经形成了一种趋势跟潮流，尤其是帝王的提倡，最有名的就是宋徽宗。那宋徽宗他甚至自己还写了一个书，告诉大家怎么样的去 从怎么样去选茶，怎么样去做茶，怎么样去尝茶等等，等于是一个让你去了解当时候整个茶的一个发展的状态，一个最好的一本书。所以可想而知，从皇帝都这么的着迷，那下面的这些臣下，甚至一般的社会大众百姓们，当然是对这个东西会特别的去喜爱。那因为这样子，他在一个茶的本身的喜爱当中，它当然也衍生很多器物的生产。 那这时候茶具也应运而生，也产生出一些非常精致的一些茶具的制作。那当然也带动了当时陶瓷的一个制作的发展。在北宋这个瓷器，其实它越来越因为宋徽宗的关系，那也为瓷器等于在茶道上面有了它的一些定义。那是不是在瓷器上面的使用
会变得比较普及了？其实，在北宋的时候，其实各地有各地不同的窑，但是皇帝使用的基本上就是从里面窑里面选出最好的作品送过去，但一般民众使用的基本上还是比较粗糙去制作的东西。那当时候的文人其实很多，还有达官贵族，他们其实在引用这些东西的时候，基本上他就希望能够呈现自己的一个特色跟文化出来，所以他们会在这些窑里面选出比较好的瓷器或是茶器来使用它。那这样子一个风气还在慢慢的酝酿当中，并不是非常的普遍，但是因为有这一群人的一个喜好跟希望跟要求的高品质，所以在这个部分我们可以知道这些窑越做越好，追求更好的一个表现。因为刚刚提到这皇帝很喜欢嘛，然后这个雅士文人绝对就会喜欢跟随这个皇帝的脚步。那可是就这个产品来讲，它这属于高级品，那对一般庶民来讲，可能还没有这么大的福分可以去享用。那就刚刚秀颖有提到，可是各地的窑已经有他们各自的特色了。那当时好像有5大名窑，那是不是可以请蔡老师就这部分简单帮我们介绍？我10年前去过泸州，发现很多窑都在做类似的的器物颜色啦什么最我们现在所谓的汝窑是在泸州是那边好像是那边开发，我看那个破片来讲那边做的最好。예로부터 중국의 상류층에서는 청자와 백자의 우열을 가리는 논쟁이 치열했다. 유구가 지은 다경에는 각각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러한 논쟁은 황제이자 예술가였던 휘종에 의해 끝이 났다. 휘종이 여유에 내린 명령은 우과천청. 비견 뒤에 하늘빛 같은 청자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화난성 루저우시, 옛 여유가 있던 곳이다. 자기 생사는 아직도 이 도시의 대표 사람이다. 많은 요장들의 목표는 우과천청의 명성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所以其实5大名窑最有代表性的第一个是汝窑，是那还有其他具代表性的，还有它的特色，是不是可以请淑来跟我们谈谈？汝窑为什么它会具备有代表性？那一方面也是因为可能它目前来讲，它传世不过在这个时代来讲，到现在不过数十件。那它生产的年代也数十年而已，主要是集中在徽宗那个年代。那徽宗对它的喜爱，那再加上说宋徽宗是历朝历代里面帝王来讲，以文学艺术品味来讲，大概是第一人。所以大家对于他的喜爱，对于他的所有的一些事迹来讲，都能够就是等于他也帮他这样的一个汝窑的这样的一个作品，有画上了一些传奇的一个色彩。然后
后来大家都知道说北宋被金灭亡之后移到南宋去，那南宋他们还是继续要恢复，就是说 OK 我还是要继续去制作陶瓷，因此他们某种程度他们也去学习了过去汝窑的那一种他希望能够去恢复汝窑那样的精神那样的形制，所以某种程度上南宋官窑来讲，他也去学习了一些汝窑的它的比如说颜色它的一些方式，可是我们必须要厘清的就是说北宋的汝窑跟南宋的官窑，毕竟它的地点不一样，一个是在汝州这边做，南宋官窑是就近在当时的临安附近再去制作，所以即使在精神上面希望去学习到汝窑它的一个表现出来的味道，但是因为时间跟空间的不同，它还是会有差异。可是因为在这样的一种一种帝王或者一种皇家的一种品味的一种情况之下，使得这样的一个汝窑，它始终还是成为一个好像大家觉得遥不可及的精品。那这个东西当然有很多种的一种历史跟人的一种原因造成的。那当然它的所表现出来所谓那种雨过天晴的颜色，对一般人的鉴赏品味，就算我跳脱出这么多历史的传奇色彩来看，我在看它的时候，我还是会被它那种温润的美给感动。像譬如说以我这不是在替蔡老师打广告啦，那因为我本身有在喝茶，那我的茶具里面我就会买了几件，就是蔡老师他所做的，他去追寻那个整个汝窑的那一种精神的那一种味道的茶具，把它放在我的茶席上面，我就觉得哇，那种感觉就觉得自己好像又回到宋代的那种文人雅士的味道。所以这个其实是很多东西的美，我觉得它会流传到千年，它有它那种千锤百炼的那一种经典的那一种感觉。其实就汝窑来说，除了这个宋徽宗的喜爱，给他一个相当高的整个是好像是背书一样的效果。就汝窑本身，它这个美，它甚至有一点神秘性，因为它的传世作品实在是太少了，而且最主要是它上面的纹路也会因为跟着这个使用者的过程，它会有变化的。汝州这几件都各有各的特性颜色也很符合儒家思想的那个安静淳朴整个宋朝从那个时候影响各个地方的那个就是很淳朴，那很简单的造型，就非常就表现出文人对文化，人的生活上不必那么那么繁复，是对，所以这一点有我自己的想法也是这样，以前简朴这是有一种比较纯粹的美感。对，怎么样在纯粹美感表现出最好的形状在从精神上形状上表述那种精神。而且汝窑的造型其实也相对来讲都比较的简洁，对，所以有时候人家说要怎么这个是找到的新的很复杂的那就不是，我想它有它的时代精神。所以汝窑它的时代精神是在于它简洁，可是又温润。对，那个跟那当时的文人所追求的一个精神层次是很接近的。所以它在时代上是结合了一个工艺的技术，对，以及一个文人当时的精神追求，它是等于是一个文人精神的一个具象呈现，所以它会有这么高的一个艺术成就。对，除了汝窑之外，当时其实其他的这个窑厂也有艺术表现相当好的。那其中有提到这个定窑，那是不是可以请就研究这个部分来跟我们谈谈？我想陶瓷在那个年代就是形制上、生活上需要的形制上，不管是盘是个圆盘，还是一个蝴蝶盘，一个花瓣盘，那个圈足要多高多细，然后你圈足上面那个碗的横向发展的这个斜度要如何？那其实是有陶瓷技术上的考量。
那如果说我们不考虑陶瓷技术上的考量的话，像邢窑、定窑这样的东西，其实它比较被后人所认识是它是一个白色的、乳白色的那个东西。那跟青瓷比起来，乳白色其实在当时其实也很多种乳白色，是非常非常多不同的。那即使是青瓷，那我想知道歌窑有开片、有大开片、小开片，各种不同的那个，那会因为你身边找到的材料上面的一些微的差异，跟用火的一个控温上面的差异，还有你东西摆在窑炉里的前后上下左右，都会有一点点差异，都有不同的变化。对，那虽然变化有时候不大，但是有时候会产生像我们说均窑的窑变，就是不小心它就是跑出一个大红色或大紫色，好这样子一个不同的一个变化。那不同的那个釉啊，它有各种不同的唯美，但是我们可以知道说那种雨后天青的那种颜色是什么呢？你因为有一个文人这样子去描述它的时候，它就已经到一种不是颜色的境界，它完全是一种意象。对，你会因为这个概念放在你的身上，然后当你使用它的时候，你就会发现，哎呀，这是不是雨过天青的颜色？我要去欣赏一下雨过天青的，就跟大自然的也又做了一个连结了。对，所以一个茶具、一个碗在你面前，它其实很丰富的一个文化意涵加在上面的时候，它会丰富你对它的一种想象。是。那当你在喝一口茶的时候，你或许还可以跟别人说，雨过天青就像这个颜色，像这样子的一个气氛跟氛围。所以不管各种窑，它不管是开片或者是不开，或者是它上面的一种结晶的一个特殊点，让你看着它会有各种不同的一个喜悦的一种感觉，其实都是好的东西。那很开心的就是我们皇帝这样子的一个诠释，然后给我们这样的一个文化资产，让我们在使用它、在享受它的时候，有更丰富的心灵层次，而且还可以这样细细的去玩味当时这个文人雅士在享用的时候，那时候的那个景象会是一个什么情况？对，是因为我想我们现在都是所谓的都市丛林，你可以看到是水泥或者是钢筋的材料。那既然有一个千年下来的材料，它离我们身边不远不近，就一直在我们身边。那我们可以透过它，让我们的心灵更沉静下来，可以更多的想象。我想，这是其他材质所没有的一个特色。没错。 룸치아는 5대 관료를 대체할 최대의 요장이었다. 남송시대 유약 기술은 더욱 발전해 나갔다. 여러 차례 유약을 입히는 기법과 소송과 유약을 입히기를 반복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도공들은 유약을 두껍게 입힐수록 깊은 청색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 남부의 풍부한 땔감도 자기 산업 발달을 도왔다. 용천에서는 더욱 빛깔이 뛰어난 청자가 생산됐다. 용천 청자는 청자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는 청자다. 녹색빛이 강한 청자도 만들어졌다. 이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청자는 마침내 용천에서 완성됐다. 那东汉以后，慢慢的就是说，我们会看到它的青瓷的颜色越来越成熟。因为我们一开始看到的青瓷，它颜色是有点偏黄的，那个跟那个技术有关。
然后慢慢的等到它技术日渐进步之后，我们到了唐到宋，我们就可以看到几乎是现在我们所看到这种所谓的粉青啊、梅子青的这种原色，它就出来了。那越州窑它是主要是越州窑的这个部分是整个中国来讲，它一个青瓷发展的一个很重要的一个窑。那另外之后到了南宋到元发展的一个重要的就是龙泉窑。那龙泉窑就是法文有一个念法叫做 Celadon， 其实 Celadon 其实它讲的就是它已经现在成为一个青瓷的代号。可是那时候当这个 Celadon 这个名字传到欧洲的时候，它 Celadon 它指的就是龙泉窑的这个颜色，它这样青的颜色。五大名窑它讲的其实它有好几种颜色，但是以几个重要的窑系来讲，其实中国来讲，其实青瓷还是它一个非常重要的一个颜色。那里面我觉得说，如果说一般的社会大众对于单色釉很有兴趣的话，那除了白瓷我们可以好好去欣赏，譬如说像定窑，定窑在台北故宫也有很好的收藏。那另外一个就是青瓷，那青瓷的话像汝窑啦，我们今天一直提到的汝窑，那另外南宋官窑、龙泉窑、越州窑等等，我都觉得大家都可以去看不同时代的一个颜色的变化，就可以觉得说，虽然我只是一个青色，可是青色它还是有很多种层次不同的变化，它把它应用在我们生活里面，增加我们很多生活的情趣，是一个很容易进入我们生活的一个艺术品。没错，对，是，尤其我们隔了这么几千年呢，跟当代的文人其实已经很远了。可是我们透过在玩赏汝窑的时候，我们可以得到很多心灵上面的喜悦。那其实蔡老师真的在当代来讲，就好像跟汝窑是画上这个等号一样。那是不是可以请蔡老师来谈谈这个汝窑对您的意义是什么？您为什么会投入这么多的心力在这个汝窑的创作上头？这些青瓷里面最让我觉得安静美好的是汝窑，所以在这方面就继续在从30-40年前呢，就现在就慢慢在做试验我想这个也没有什么，就是好像我要用一个杯子，我要用一个盘子，怎么样是最理想的？什么颜色最理想的？这个颜色很好，就继续往这个再改进。其实对蔡老师来讲，汝窑是让你最能够感觉到愉悦的一个瓷器，所以你愿意把30-40年的岁月就是投注在这个汝窑上面的研究，而且感觉到您谈到这个汝窑的时候，您好像跟以往的这个工匠、当时的艺术家好像展开了一个互相对话的一个空间。其实透过我们这些茶具的使用，或者一些这个器皿的使用，我们也可以去感受到在使用这个器具的美好。无形中我们在聚会的过程中，如果就像刚刚淑玲提到的，拿出一道茶具来，我们大家在谈话的整个氛围也都随之改变。那真的很感恩，说我们可以身在中国，有机会去接触到这些很美好的瓷器。那非常感谢今天3位来宾来跟我们的分享，也感谢观众朋友的收看。希望下次同一时间继续收看《地球证词》，感恩。咖啡扩大了瓷器市场，而将持续扩大的瓷器市场全让给中国与日本的欧洲。终于在1709年，透过科学与实验解开了它的秘密。